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은 3거래일 만에 양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낙폭을 생각한다면 사실 오늘의 반등도 살짝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요. 하지만 그래도 조정이 멈췄다는 데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은 하루입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이 반발 매수세에 따른 매수들이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간밤 미국 시장 살펴보면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국내 지수만 빼고 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 등 여전히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의문을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안정되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이게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일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오늘 하루인데요. 기계, 자동차, 또 원전 기술 등에 따른 종목들이 상승 주도하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같이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오후장의 이슈들 하나씩 파헤쳐 볼 텐데요.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아니면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언택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주유소에서 이 석영의 부장들로 활동하고 계시는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강연회 준비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서울경제TV 더하기 검색하셔서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거나 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시각에 시황 브리핑해드리고요.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과 서울경제 특징주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과 또 환율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약세 흐름 보여졌었는데요. 오늘은 주가 급락이 과도하다라는 인식 속에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현재 이 시각 양대 지수 모두 상승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2,909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0.92% 오르면서 2,943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1.02% 오른 949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수폭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6,446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7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2,10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은 4,615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거래일 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431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1,523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1,98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에너지난이 심각해지면서 원자력 발전이 대안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원자력 발전에 1조 3,8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강세 흐름은 더해 나가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13%대 급등세 보여주고요. 2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진파워 13% 강세 보이고요. 12,650원에 에너토크도 현재 27%대 강세 흐름 보여집니다. 9,38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공주들이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당초 예상했던 이달 말 성인 80% 백신 접종이 가시화가 돼가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일정도 구체화가 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항공주들이 오늘은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매출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오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어부산은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을 이틀 앞두고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어부산 현재 17%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2,77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1.63% 빠진 2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한항공도 1.12%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에 오늘도 삼성전자와 카카오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전일 7만 원 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오늘도 7만 원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석영의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카 우려했던 대로 상장 첫날 오늘 약세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MP 메타버스 관련주도 오늘 강세 흐름 보이면서 흐름이 좋습니다. JST나도 오늘 남북 경협주 강세 보이면서 함께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LNF 투자 유치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MP부터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MP는 위드 코로나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여기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오늘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 국내 메타버스 ETF 4종이 동시에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P도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는데요. 현재 12.21% 오른 8,3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JST나가 있습니다. 북미 관계 개선 기대감에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전일 북한의 주적이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JST나는 여기에 외국인들의 대량 순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강세 흐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8.96% 오른 4,500원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LNF가 있습니다. 양극재 제조업체인 LNF가 오늘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IMM 크레딧 솔루션이 5천억 원의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1월 MSCI 반기 리뷰에서 LNF도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대감까지 가져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8.3% 오른 20만 3,600원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지수는 오늘 장중 고점을 기록하고 지금 소폭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오늘 돋보이는 하루인데 어떤 이유들이 있을지 객장 상황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객장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선 매도세를, 좀 코스닥 시장에선 매수세를 좀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오늘 특히 기관이 양시장 모두 매수세를 보여주는 점 등의 시장 반등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거래소에서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기아, 카카오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첨보, 에코프로 BM, 아난티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거래소 시장에선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등으로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LNF, 펄어비스, SM, CNC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좀 돋보이는 종목들이 저는 자동차 그룹주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이 3% 안팎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방금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동차 업종의 상승도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초반 인플레이션 경계감과 그리고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에 좀 하락 출발한 모습이었지만 일단 이 IMF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성장률을 유지를 했다라는 점, 또 거기에 미국 하원의 이제 부채 한도 환시 상향이 통과되었다라는 점이 전해진 점 등과 더불어서 이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에 이러한 요인 등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편차는 있지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기계, 서비스업, 운수장비, 금융, 화학 업종 등이 장 초반 좀 상승을 견인했었던 상황 속이었는데요. 일단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동차 업종과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의 상대적인 강세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해소 기대감 등이 좀 유입되면서 강세를 좀 시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글로벌 50여 개 반도체 업체의 생산 기지가 좀 밀집해 있는 이 말레이시아의 공장 가동이 재개되면서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해소 기대감을 좀 올리는 모습입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이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공급의 약 20에서 30%가량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말레이시아의 이 9월 가동률이 50%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10월부터는 80% 이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이 투자자들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연초 고점 대비 약 20% 이상 주가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 등은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까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요인 등의 오늘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현대차, 만도 등 자동차 업종 대표 종목들의 주가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의 강세는 좀 LNF가 견인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 LNF가 이 투자 유치 관련 기사가 나왔다라는 점에 있어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투심을 좀 자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IMM 크레딧 솔루션이 5천억 규모로 설정한 이 블라인드 펀드가 이 첫 투자처로 LNF가 포함될 것으로 보도가 된 점 등이 이제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인데요. 거기에 이제 대주전자 재료에도 약 799억 원 가량이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보도 등이 좀 힘을 더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중국 등 글로벌 전기차 판매 호조 소식 등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내재화 이슈라든가 화재, 물적 분할 등으로 약세를 보인 이 셀 업체와는 달리 증설과 수주 소식을 이어가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소재, 장비 업체들의 이런 주가 반등세가 오늘 시장에서도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내에선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했던 LNF를 비롯한 천보, 에코프로비엠, 대주전자 재료, 후성 등의 이런 주가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는 장 초반에는 좀 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2차 전지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의 강세 보여주는 내용들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과 이 시각 객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 오늘 장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긴 했는데요. 이제 수급 상황을 좀 자세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시장 점검 좀 해주시죠.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 강력한 매수세가 지금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관 같은 경우, 거래소 같은 경우 한 6,600억 넘는 이제 그 매수세를 현재 보이고 있고요. 뭐 이에 반해서 개인 같은 경우는 뭐 4,600억 정도 순매도, 그다음에 외국인도 지금 2,300억 정도 이제 순매도를 이제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한 1,600억, 그다음에 기관이 한 460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한 2,100억 정도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매매 주체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개인 같은 경우에 지금 그동안 오늘 조금 반등을 하면서 그 뭐 저점에서 샀었던 그런 물량을 아마 뭐 차익 매물로 해서 출회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뭐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그 금융투자가 조금 이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800억. 그 다음에 연기금이 특이하게 이제 880억 정도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매매를 관점에서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많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뭐 덜 생각하셔도 되는데 연기금은 약간 좀 다르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관점에서 보통 종목들을 편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어제 이제 490억 정도, 그다음에 오늘도 지금 현재 880억 정도 들어온다라는 걸로 봐서는 일단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일단 밸류 차원에서 뭐 어느 정도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기대의 심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오늘 장이 더 지속될 거냐는 뭐 지금 현재 이제 일본이나 중국 증시가 지금 전장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국내만 지금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상승으로 바로 전환한다기보다는 일단 기술적인 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상승이라기보다는 일단 잠깐의 반등이다. 저가 매수에 의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런 기관의 매수세에 따라서 개인들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손실을 기록하신 분도 좀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더 하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가가 좀 더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런 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이제 만약 현재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측면이 좀 강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이냐 안 빠질 것이냐에 대한 이제 관심 사항들 좀 있으신데요. 그거보다는 일단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뭐 금융투자의 경우에는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기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에 뭐 금융투자가 유입이 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상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연기금이나 보험같이 장기성 상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조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금일 같은 경우에 연기금이 이제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매수하는 종목이 그동안 이제 낙폭이 컸었던 이제 대형주들 중심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조금 호전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또 이제 지금 연기금에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도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연기금 쪽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은 아마 시세 탄력성이 아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장중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나 기아, 두산중공업, 하나솔루션, 뭐 LG유플러스, GS글로벌,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기금은 장기적 관점으로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개인 투자자들도 이 점 좀 유의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제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일단은 지금은 동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 가능성도 더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상황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뭐 전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75%는 동결했죠. 8월 달에 올렸고 10월 달에는 올리느냐 말리느냐라는 얘기가 좀 많았다가 일단은 동결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최근에 뭐 금융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금리를 올려도 뭐 큰 상황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금융 불균형에 관련된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등의 이제 자산 가격이 최근에 급등세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자산 가격의 거품 현상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될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과는 다르게 계속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자재 해외 원자재 가격의 이제 상승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보다는 뭐 최근에 이제 그 전력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훼손이거나 그다음에 또 중국의 이제 부실 부동산 기업의 처리 등의 같은 그런 이제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그러니까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그런 복병들이 이제 좀 많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통화위원회도 현재의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11월은 약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통화위원회 이제 끝나고 나서 하는 총재가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11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강력한 시그널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일단 11월에는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현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 1월에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열어놨다라는 게 어저께 나왔던 그런 이제 주요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어저께 그 1.815%로 해서 전일보다 11bp가 올랐습니다. 뭐 상당히 뭐 채권 같은 경우 11bp는 상당히 많이 큰 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3년제 국고채 금리도 지금 2년 7개월 만에 가장 최고 수준도 올랐다라고 보면 아마 향후에 금리 관련된 부분은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거에 맞춰서 기준금리도 11월 달에 올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국내의 그 원 환율에 관련된 부분이 좀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국내 투자를 굳이 빼나갈 필요는 없이 좀 더 이제 볼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일단 금리를 안 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걱정은 있을 수가 있지만 하느니 다음 달에는 올릴 것이다라는 이제 강력한 시그널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다라고 해서 외국인의 자금 유출은 없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제 향후에 외국인 매매 동향의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일단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세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5원대 그 전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넘어가서 거기서 안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국내 주식에서의 자금 유출이 어느 정도는 예상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어쨌든 11월에 인상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줬으니까요. 하지만 원달러 환율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업종별 상승 흐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또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뭐 은행주나 보험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잘 오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금리를 올렸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주나 이제 보험주 관련 쪽으로 아마 강한 매수세가 이제 유입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움직였었던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LNF 같은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이 좀 강한 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NB 같은 경우도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경우에는 향후에 미래 산업의 이제 주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저점 매수 관점에서 아직까지 임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 섹터가 최근에 오랫동안 이제 쉬다가 최근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인 거는 반도체 수급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조금 이제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앞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특히 기아차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10%를 넘어갈 만큼 판매가 상당히 호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런데 지금 그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지금 공급량을 늘리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반도체 수급이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판매가 생산량이 더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자동차 판매량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나오는 이제 전기차가 아마 유럽에서 지금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오닉 5나 그다음에 EV6가 지금 판매 개시가 됐는데요. 특히 이제 기아의 EV6 같은 경우에 유럽 자동차 전문 잡지들에서 지금 대단한 호평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량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 호평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약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판매량은 좀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아차도 아마 조금 그런 관점에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원전 관련주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프랑스의 이제 원전 투자 확대권 때문에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원전 같은 경우는 장기간의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오늘 조금 이제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제 조금 최근에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오늘 그 메타버스 관련 ETF 상장 관련돼서 관련된 편입 관련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엔터 관련주들도 특히 이제 CJ ENM이나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초록미디어, 그다음에 자이언트 위지어 스튜디오, 애니플러스 이런 식의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오늘 그 기본적인 그 오징어 게임에 관련된 그 영향에 아직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이쪽은 그런 상승폭이 많았기 때문에 창이 작게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 변동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좀 하락했던 종목들, 오랫동안 쉬어갔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는 게 어떠냐라는 전망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컨텐츠주들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금 코스피 지수 다시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어제였죠. 2,900선 간신히 좀 지지를 해줬었는데요. 근데 2,900선을 또 지지를 받는 모습 보니까 2,900선은 어쨌든 지켜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계속 이대로 간다면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 보시나요? 네, 2,900선이라는 게 이제 심리적 지지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2,900선이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보다 약간 낮은 2,880포인트가 1차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수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900을 지켰다라고 해서 그게 확실하게 지지를 해줬다라고 보기엔 아직은 좀 이른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외 악재는 아직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뭐 계속 지금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중국의 전력난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부 지역의 홍수 때문에 석탄 수급이 또 꼬이면서 아마 전력난이 좀 더 심화될 거고요. 이에 따라서 공급망 훼손도 좀 더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바로 반등을 한다라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아마 횡보 국면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이제 기간 조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간 조정은 기존에 나와 있는 악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주 반복 이제 노출되면서 투자자들이 인식이 조금 둔감해지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지금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으로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는 저점을 좀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2,900선 심리적 지지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 계속 유지하자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0월 들어서 시장이 정말 하락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이렇게 좀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국채 입찰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반등의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어제 10년물 미국 국채 입찰 좋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같이 무게감 있게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익률도 뭐 기존의 지금 10년물 국채 흐름보다 좀 좋게 실세 금리보다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 선물 가격 흐름 첫 번째 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푸른색으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었던 그 모습들은 안 좋은 흐름으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 반대 그 이후 4월 이후부터는 분홍색으로 이렇게 마크한 그런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어제의 모습 딱 어디에 걸쳐 있냐면 4월의 저점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4월 저점에서 바로 반등이 나온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분기점으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게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채권 시장 한 단계 레벨 다운 되겠죠. 금리도 한 단계 레벨 업 되겠죠. 어제 1.6% 넘어가냐 마냐 뭐 이 얘기가 나오다가 안정권으로 들어선 건데 만약 그거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2% 얘기 나오겠죠. 그렇다면 시장이 충격을 받겠죠. 하지만 어제 일단 진정되는 기미로 갔었고 11월의 초에 1일에 재무부가 22년 1분기 자본조달 계획 발표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FOMC 회의가 바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 이전에 마지막 10년물 공급이었습니다. 어제가. 그러니까 중요한 10년물 국채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마무리가 되는 듯한 모습이고 제가 11월은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좀 안 좋은 흐름의 분기점,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오늘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분기점 하나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시세가 어제 반등 못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안 좋게 오늘 말씀을 드렸어야 됐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기점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봐도 최근에 반등을 하고 약간 반락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 시세까지는 많이 내려왔다.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넘겨줬다. 시세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반락한 상황인데 채권 시장 쪽에서 자리를 잡아주면서 주식시장도 다시 한번 안정을 잡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바닥을 잡는 듯한 모습. 강세는 아니었어도 여기서 안정적으로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선물을 제가 표로 좀 만들어서 이게 지금
30분 봉입니다. 왜냐하면 짧게 보는 이유는 최근의 흐름이 어떤 시세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채권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보려고 단기 시세를 만들어 보았는데, 지금 왼쪽 끝에 시세가 최근의 저점이었고, 그리고 반등을 한 다음에 다시 반락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추세선 제가 위아래에다가 파란색, 핑크색 이렇게 그어놓은 것입니다. 수렴이 마무리되고 있는 그 국면에서 채권 시장이 안정을 보였고, 오늘 30년물도 무사히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저 수렴 이후에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안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반락을 해가지고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결론이 날 텐데, 어제 10년물이 안정적으로 발행됐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30년물도 좀 안정적으로 발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바닥을 만들면서 좀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우지수 그래프 보면은 지금 뭐 나스닥도 저랑 비슷한 형태로 반등했다가 다시 깔아앉는 그런 모습이지만, 지금 다우지수는 어떻게 보면 금리와 인플레이션 이슈로 인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저게 위에서 보면은 한 1000포인트 정도, 35,000 시세에서 이렇게 좀 빠져 있는 시세긴 한데 3% 정도밖에 빠지지가 않은 것이고, 여기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은 다우지수 쪽은 또 신고가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약세다 해가지고 전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볼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물 쪽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 역시 바닥을 잡아가긴 하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바닥을 다시 잡아가고 11월 정도 되면은 확실하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 그럴 요인도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점을 잡은 상황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죠. 10월 이후에 11월부터는 다우지수도 다시 좀 상승할 여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진정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페드에서는 지난번부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좀 느낌이 싸하다. 이분들이, 페드에 있는 분들이 리포트도 요새 잘 안 내고 조용한 거 보면은 이 사람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역력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느낌이 좀 싸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리포트 내면서 시장과의 소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리포트 중에서 좀 괜찮은 거 하나 꼽아와 봤습니다.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는 이유는, 왜 인플레이션이 걱정인가 따져보면 인플레이션 그 요율, 그 수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전환이 나타날 것인가,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과열권에 이미 진입한 PC 지수, 그것을 세인트루이스 페드 쪽에서 낸 자료, 지난주 후반에 낸 자료입니다.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다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액츄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에서 보면은 약간의 녹색 비슷한 핑크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푸른색 점선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푸른색 점선은 목표 물가 관리제 2% 그 레벨입니다. 그 2016년부터 따지기로 했으니까 2016년부터 계속 2%의 상승을 하는 기울기로 그래프를 그린 것이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로 나타났었던 그런 물가 상승률을 녹색, 갈색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평균치가 1.8%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0.2%의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드 쪽에서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를 도입을 하면서 저 0.2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2016년부터 모자랐던 2%를 채우기 위해서는 약간 2%를 넘어서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2%의 수렴을 하려면 2%보다 많이 넘어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푸른색 점선 정도 저기를 전으로 왔다 갔다 해주면서 2%의 수렴을 시키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저게 이번에 나온 표를 보시더라도 턱 넘어섰잖아요. 이제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보다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가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책 변화가 나타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구간을 한번 봐보세요. 실제 그 물가 상승률을 보면요, 저 핑크색인지 갈색인지 저 화면에서 갈색으로 보이고 있는 그 선을 보면은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요. 그리고 그 선이 최근에는 급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를 넘어선 거란 말입니다. 상품 시장의 교란 요인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정체 상태였는데 실제로 그 상품 시장을 빼버리면 저 때도 계속 올라갔던 그 시대거든요. 근데 2014년 하반기에 WTI 기준으로 배럴당 60불 이하로 진입을 했고 2015년 말에는 30불로 뚝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색선도 2015년에 약간 좀 꺾이는 모습이죠. 그리고 2016년 말까지 53불로 정체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2014년 하반기 60불에서 2016년 말까지 53불, 별로 거의 변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선도 PC 물가지수 자체도 별로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른쪽 옆으로 가가지고 팬데믹 당시 2020년을 보시면은 팬데믹 직전에 50불이었죠. 그리고 중간에 뭐 마이너스로 가기도 했었죠. 그건 중간에 이제 선물 결제 때문에 마이너스 가격으로 잠시 몇 시간 진입한 그건데 그걸 제외하면은 실질적으로는 15불에서 20불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고 최근에 그게 80불까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 이 등락을 보면은 2014년부터 2016년에 나타났었던 거하고 지금은 상당히 변동폭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저렇게 상품 시장의 요인이 크기 때문에 상품 시장이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올랐었던 것이 반락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면서 정책을 바꾸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하셨던 게 페드 스탠스였죠. 코어 지수는 보통 이 상품 시장을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거의 흐름 보면은 코어 지수가 보통 CPI 지수나 PPI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팬데믹 기간 이후에 2021년까지 보면은 PC 물가 지수는 5.5%고 CPI는 6%, 그다음 PPI는 10% 좀 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코어 쪽은 코어 CPI, 그러니까 상품 가격 빼버리면 4.8%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PPI하고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품 지수를 빼버리면은 상당히 저 선이 낮아져야 하는 것이고 변동성이 만약에 아래쪽으로 향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도 페드 쪽에서는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책 변화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페드의 예상 경로하고는 얼마나 차이 날까 해가지고 제가 올해 2월에 이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페드의 예상 경로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표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제가 네 번째 표를 가져왔습니다. 똑같이 PC 가격 레벨 수준인데 그때를 보시면은 약간 넘어서는 수준,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9년이 1.8%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것이 약간 넘어서서 114를 조금 넘어서는 그 레벨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아까 보신 그 표에서는 저게 116을 돌파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무려 예상보다 한 2% 정도가 더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과열권에 진입하고 정책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단지 여기서 거론될 수 있다는 것은 상품 시장 때문에 나타나는 교란 요인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드가 그냥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통화 정책이 향후에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 이후에 항목별로 분석해서 그러니까 어떤 상품별로 또 어떤 항목별로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를 분석해서 그러니까 오늘 나온 지난주에 나온 자료가 첫 번째 리포트고 두 번에 나눠서 걸쳐서 내보내겠다고 하니까 어떠한 항목으로 기인해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11월 FOMC 회의 때는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시장에 임팩트가 클 텐데 그것이 그냥 리포트로 나와서 아름아름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견해를 피력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보다 앞서서 재무부 쪽에서 4분기 전망이 나올 것이고 1분기 채권 발행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그런 분석 자료들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는 그러한 소식들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고 아마도 그 이전부터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것의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과연 시장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인지 밝게 할 것인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왜 2022년까지 가지 않고 올해 11월 정도가 분기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패드 쪽에서 내놓는 자료를 하나 보시면은 5번째 그래프인데요. 통화하고 재정 적자 추이가 동행하고 있는데 그것의 기울기가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통화량 증가 추이 M2를 보시면은 표에서 보시면은 2016년부터 2019년은 약 한 5%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증가량을 보여왔었는데 저게 수직으로 팍 뛰어버리죠. 2020년도에 15.6%가 증가했다랍니다. 그 이후부터는 팬데믹 이후부터는 약간씩 줄여가지고 12.5%로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니까 기울기가 좀 낮아 보이잖아요. 좀 더 낮출 거라고 합니다. 저 재정정책은 페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부에서 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초에 재무부 쪽의 스탠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화량 증가 추이가 감소돼도 팬데믹 이전보다는 아직은 빠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지속이 되겠지만 그것은 상품 시장이 지금의 상태가 유지돼도 지금보다는 인플레이션 속도가 많이 낮아질 것이란 것입니다. 만약에 상품 시장이 안정이 동반이 된다고 한다면 11월 이후는 빠르게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 시장의 그 이유를 모두 다 전가해가지고 이제부터는 그냥 그쪽만 바라보자 이렇게 패드가 정책 스탠스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기 흐름에서는 전망이 틀렸지만 중기적, 장기적 흐름에서는 아직도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고 정책 변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장의 흐름 이것을 감안을 한다면 패드도 보조를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대립되는 구도라기보다는 11월을 중심으로 좀 변화가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페드가 예측했던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지금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약간 예상보다는 높아졌지만 그래서 이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어쨌든 미국은 재정 적자를 겪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계속 조금이라도 더 길어지게 된다면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부작용은 어떻게 나타날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단기적인 부작용은 좀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패드의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은 변하지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자료도 추후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상품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장기 인플레이션은 그 예측대로 수렴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동폭이 큰 항목이 계속 교란 요인을 만들어 왔었고 과거에도 그 나타났었던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재정 적자 추이 같은 경우는 통화량 증가 추이를 좀 낮출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재무부 쪽에서 이 2022년도 회계연도 재정 적자 규모를 어느 정도 수준을 산출을 했다는데 GDP의 4.7% 수준이고 향후 10년간 4.2%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약간 좀 늘어났지만 팬데믹 당시보다는 좀 낮을 것이다라는 그 얘기.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나타났었던 인플레이션보다는 재정 적자가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도 다 같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반대쪽에 있는 리스크 요인, 그러니까 너무 물가가 낮아지는 쪽의 요인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드 쪽에서는. 왜냐하면은 바이러스가 계속 반복되면서 변이가 만들어지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미국물 자산 쪽으로 해외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채권 발행 때도 해외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서 달러 흡수 요인이 생기죠. 그러면 어떤 요인이 생각이 되냐면 저 M2 증가량이 실제보다는 시장에 미치는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서 그러한 리스크 요인들, 그러니까 달러 감소 추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과 바이러스 요인 같은 것을 감안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향후의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는 더 악화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는 것이죠. 그 점을 좀 주목을 해본다면은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너무 좀 과장된 면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나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11월 FOMC 회의 이후에는 시장이 좀 달라질지 그 부분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저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드 기준금리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 마지막 표입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금리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가 지금 확인이 됩니다. 팬데믹 당시 수준까지 이미 올라와 있고, 만약에 페드가 기준금리를 1.5 이상으로 높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지금은 페드가 과격한 정책 변화가 나타나도 된 그것이 반영이 된 지금 금리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감 금리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정책 변화가 설사 나타나더라도 나타날 확률이 별로 없겠지만 나타나더라도 시장은 큰 충격을 더 이상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월에는 저거보다 좀 완화된 그런 수준의 코멘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상당히 강세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감안하고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잠시 후에 마감 인반 60분의 승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온라인 언택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2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